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독백 카테고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현대문명의 대전환이라는 상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우주의 빅 히스토리에 대해서 1부, 2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제 책 하늘의 역사를 딱 반으로 나눠서 앞에 전반부를 1부, 후반부를 2부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의 역사를 10부작으로 강연한 것도 있고, 토픽별로 그 우주신령과 제자들에서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10시간짜리는 긴 대신에 자세하고, 오늘같이 딱 2시간으로 끝내는 것은 나름대로 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점 정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적성에 맞는 대로 골라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내용은 제가 늘 주장하는 우리 동양의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4원소는 가르치면서 동양의 테오보키 5원소는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학창시절 태극기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서양 것은 과학적인 반면 동양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편견이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막연한 서양 사대주의가 만연하게 된 바로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동양 우주론을 제가 일부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자연스럽게 천동설과 지동설 문제에 부딪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영어로 geocentric universe는 그게 지로 시작하니까 지구로 시작하니까 지동설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그는 천동설이다. 그 다음 heliocentric universe는 그게 바로 지동설이다. 그 혼돈하지 마라. 이 토픽을 주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동양의 우주론은 반드시 환단고기를 이해해야 한다. 그 이야기로 또 한참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환단고기 상고사는 다 아시다시피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 이 세 나라로 거의 7,000년이 이어집니다. 이 역사를 받아들여야, 이 환단고기의 삼성조 시대를 받아들여야 동양의 우주론도 이해가 쉬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환인환국 때 천부경이 나오고, 그 다음 환웅배달 초기에 5번째 태우의 환웅 막내 아들이 바로 테오보키 씨입니다. 그 테오보키가 하도를 만들죠. 우주의 흐름을 묘사하는 그림 하도. 그 다음에 또 하도와는 독립적으로 복희 8개를 주장합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복희 8개에서 태극 모양이 나왔다. 그 다음에 단군조선이 시작될 무렵 중국의 하나라가 시작됩니다. 사망오제 시대가 끝나고 하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라 우왕이 낙서를 만들게 되죠. 하도와 비슷한 낙서를 만들게 됩니다. 하도, 낙서, 여기에서 도서란 말이, 도서관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군조선이 한창인 때 하나라가 망하고 이제 상나라가 들어서죠. 근데 그 상나라가 또 주나라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나라 문왕이 바로 문왕팔계를 만들고 주역의 그 괴사 64개를 만들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문왕의 아들 무왕이 상나라를 멸하고 또 무왕의 동생 주공이 효사 384개를 만들어서 주역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주역은 결국 공자의 시빅을 통해서 오늘날 주역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도, 낙서, 팔계, 주역 이런 우리 배달결의 우주론을 알아야 조선말 우리가 만든 국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게 굉장히 제가 강조했어요.
예, 우리 태극기의 원리를 알려면 주역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것이 그 낙서와 문왕팔계로 만들어진 깃발. 가운데 것은 이제 고종 황제가 데니라는 미국 외교관에게 주었던 데니의 태극기. 맨 오른쪽은 문왕팔계 어귀 황제의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한단고기에 그 바탕을 둔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곤조선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 태극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강태공 같은 경우 낚시꾼이라고만 알아도 다행이죠.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강태공이 문왕무왕의 책사로서 상나라를 정벌할 때 아주 훌륭한 전략가였다. 강태공이 결국 처음에 역술가로 먹고 살았으니까 틀림없이 주역을 만드는 데도 기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의 손을 거쳐서 주역이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주역을 역경이라고 합니다. 역경이 뭔가요? 사서삼경의 제일 마지막 게 역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사대부 집에 선비라 하면 당연히 주역을 다 알았던 겁니다. 왜? 선비는 모름지기 사서삼경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역이라니까요. 동양의 우주는 결국 이렇게 완성된다. 근데 이제 그 왼수 같은 북한말로 원수라고 하죠. 그 왼수 같은 천체망원경이 서양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동양 우주론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갈릴레이가 저 조그만 망원경을 가지고 지동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에 붙여졌던 갈릴레이가 그 법정을 나서면서 한 말이 유명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지구가 자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구가 해를 돈다, 공전한다는 뜻입니다.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지구는 다 자전해요. 둥글고. 그런데 지동설은 지구가 공전을 해야, 해를 공전해야 지동설이 성립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뉴턴의 만유인력이 등장하게 되죠. 그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나 저 달이 지구를 도는 이유나 같은 힘이다. 만유인력이다. 만유인력, 어디에나 있는 인력이다. 사실 중력이죠. 뉴턴이 우주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상생방송에서 얘기했던 빅히스토리 1부 줄거리입니다. 일주일 뒤에 또 2부가 방송됐죠. 2부의 내용은 더 커다란 우주에서 시작을 합니다. 은하란 무엇이냐? 사실 천동설, 지동설의 속편은 계속돼요. 사람들은 우리 태양이 이 별 중에서 왕인 줄 알았습니다. 왕별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별들은 보니까 다 조그만데 우리 해는 얼마나 위대해요. 해가 떠오르면 그냥 낮이 되잖아요. 너무 밝아서. 그 왕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가늘고 길게 사는 아주 치사한 작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50억 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50억 년을 살아가요. 덕분에 우리가 진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다른 은하를 보니까 저렇게 생겼어요. 마치 태풍 모양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뭐 은하 중에는 소용돌이 모양도 있고 타원 모양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는데 저렇게 생긴 은하가 제일 이쁘죠. 저 은하를 보고 우리 은하수도 똑같이 저렇게 생긴 거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주장을 했느냐.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 중앙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태양이 그래도 은하계 중앙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중앙으로부터 3만 광년 떨어진 변두리에 있더라. 우리가 별거 아니더라. 우주의 주인이 아니더라. 그냥 평범한 작은 별, 태양 옆에 세 번째 행성에 사는 그런 존재더라. 이렇게 자꾸 인간의 자존심이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우주는 은하도 한두 개가 아니라 몇천억 개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즉 몇천억 개 별로 만들어지는 은하가 또 몇천억 개 퍼져 있는 것이 이 대우주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사진은 천여자리 은하단입니다. 중앙에 두목들
별이 5천억 개, 6천억 개가 되는 두목 은하들이 있고 주위에 위성 은하들이 공전하고 있어요. 은하라고 같은 은하가 아닙니다. 은하도 또 다른 은하를 공전하는 은하가 있어요. 우리 은하도 위성 은하를 2개 거느리고 있어요. 하나가 대마젤란 은하, 하나가 소마젤란 은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적도 남쪽으로 내려가시면 남십자선과 같이 볼 수 있는 은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은하들의 모습을 아인슈타인이 우주론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주장한 휜 시공간을 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불안해요. 툭 하면 바로 무너져.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주가 정적이다. 영어로 스테이틱하다. 스테이틱하다. 그래서 이 정적이라는 관측 결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억지로 이렇게 붙들어 매려고 뭐 우주상수를 주장하고 여러 가지 억지를 부립니다. 근데 나중에 허블이 아까 그 많던 은하들이 전부 다 서로 멀어진다는 걸 발견을 해요. 우주가 멀어진다는 걸 발견하니까 아인슈타인처럼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우주는 정적이 아니에요. 동적이에요. 동적으로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빅뱅이 유도되는 겁니다. 왜?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그 은하들이 전부 다 가운데 모여서 초기에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다시 시간을 제 방향으로 돌리면 한 점에서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그림을 보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빅뱅이 있고 나서 수소, 헬륨 원자핵들과 전자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다가 약 30만 년이 지나게 되면 모든 전자들이 원자핵에 붙들립니다. 수소 원자는 전자 하나를 붙잡아서 수소 원자가 되고 헬륨 원자핵은 전자 2개를 붙들어서 헬륨 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찬 우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생명체가 태어날 수는 없죠. 왜? 우리는 탄소, 질소, 산소 이런 걸로 주로 유기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온통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세대 별이 태어나야 됩니다. 1세대 별이 태어나서 이 별이 핵융합을 하면서 중심에 탄소, 질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이런 금속들을 자꾸 만들게 돼요. 그랬다가 그 무거운 별들은 다 초신성으로 생을 마친다고 그랬죠. 뻥 터지면서 가운데 간직하고 있던 탄소 같은 원소를 다 뿌려버려요. 우주 공간에. 거기서 제2세대 별이 태어납니다. 우리 태양은 2세대 별입니다. 2세대 별이 다시 태어나면서 주위의 행성들을 거느리게 돼요. 태양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엄청나게 빛이 셉니다. 그래서 수소나 헬륨같이 가벼운 원소들은 전부 분리어서 밖으로 나가요. 불려 나갑니다. 무거운 원소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태양 주위에 만들어진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흙덩어리입니다. 바닥이 있어요. 왜? 무거운 금속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근데 목성, 토성 같은 것들은 다 바깥에 불리어 나간 수소와 헬륨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은 바닥이 없어요. 우주선 타고 내리면 쑥 들어가요. 밑으로 빠져 들어가요. 유체입니다. 목성은. 그래서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구는 태양에 아주 가깝지도 않고 또 멀지도 않고 해서 온도가 기가 막히게 딱 맞는 겁니다.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지구상 어디서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태양이 수명이 긴 별이기 때문에 50억 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 질소, 산소들 같은 많은 유기물들이 풍부한 가운데 물이 있고 그 물 속에 들어가서 50억 년 중에 뭐 처음에 몇십억 년은 생명체가 없었다 하더라도 20억 년, 30억 년 동안 생명체가 서서히 진화하게 돼서 우리 사람까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빅 히스토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겠습니다. 한편 동양에서는 주역에서 정역으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희 8궤가 공간의 8궤고
문항8개가 시간의 8개라면 마치 아인슈타인의 그 4차원 시공간처럼 정역 8개가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드리면 우주가 탄생해서 약 10억 년이 지나는 동안 최초의 천체들이 태어났습니다.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끊임없는 별의 핵융합 과정에 의해 언젠가는 그 수소와 헬륨이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면 별의 탄생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연료를 다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은하들은 백색외성, 중성자성, 블랙홀과 같은 별들의 시체만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약 1조 년 뒤입니다. 1조 년이요. 근데 과연 더 이상 미래를 언급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 결국 현대 우주론도 어떤 극한의 시간과 공간에 이르면 과학이란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동양에서 사유를 바탕으로 제안된 우주론이나 서양에서 수식으로 얻어낸 우주론이나 근본적으로 영성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식으로 계산해서 우주가 무한하다고 얘기하는 거나 어떤 영성적 판단으로 우주가 무한하다고 하는 거나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동양의 우주론을 무조건 비과학적인 것으로 폄훼해서 서양 우주론만 믿을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언어로 이미 밝혀진 서양의 우주론을 설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정역의 등장으로 저는 동양 우주론 시즌2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역은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또 많은 천문학적 해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현재는 그 천체역학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대 물리학에도 포함된 정역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결국 천부경의 마지막 일종무종일 하나는 천지만물 끝을 맺는 근본이나 무로 돌아가 마무리된 하나이네. 그 우주 종말이나 뭐가 다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동서양이 더 융합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빅 히스토리 두 번째 강좌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1광년도 못 가는 사람들이 1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퀘이사를 얘기하거나 100년 정도 사는 사람이 1조 년을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가끔 멍해집니다. 그다음 제가 평생 공부한 내용이 뭐 이런 건데 그 의미를 제가 깨달은 건지 아직 전혀 모르는 건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우주를 공부하는 일 자체는 인간으로서 그 스스로의 그 자긍심과 존엄함을 되찾게 되는 그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정리해드려서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만 다시 여러분들께 우주의 빅 히스토리 1부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1부를 보신 다음에 2부를 자연스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